1975년 생산을 개시해 리그네부터 인도된 A-10 썬더볼트. 당시 개발팀은 소련제 T-62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적 기갑 차량을 상대로 A-10의 대표 공격 수단인 30mm 기관포를 테스트했습니다. 기관포 자체의 성능은 훌륭했죠. 하지만 전차의 파괴율은 생각외로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탱크킬러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A-10의 대전차 공격 능력은 기대 이하였던 겁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A-1 스카이레이더를 근접 항공전기로 잘 써먹습니다. 한국전쟁 때부터 쓰던 A-1은 프로펠러기로 구식이었지만 나름 쓸만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이 되면서 북베트남에서도 전차가 등장하는 등 상황이 악화됐죠. 아쉬운 대로 전폭기를 써봤지만 역시나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전투기는 채공 시간이 짧고 특히 운용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운용비가 적게 드는 기종으로 전환을 해봤지만 대신 이들 기종은 대지 임무에 맞는 개량 비용이 필요해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근접 항공 지원기가 필요했죠. 한편 이 무렵 유럽은 냉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을 주축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붉은 군대가 탱크를 비롯한 대규모의 기갑 전력을 앞세워 서유럽을 침공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전방 서독에는 일명 풀다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소도시 풀다가 있는 평원으로 이곳은 적 기갑부대가 서유럽의 요충지로 침공할 경우 반드시 밀고 들어올 통로였습니다. 당연히 나토는 이곳 방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는데 당시 투입 예상되는 적 탱크만 약 2만 대 수준으로 이런 규모를 일일이 전차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죠. 바로 하늘에서 때려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이란 적과 접전 중인 아군에 대해 항공으로 해주는 화력 지원을 말합니다. 이는 적 보급을 타격하는 종심 타격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당연히 수행하는 기종도 다른 조건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적과 뒤엉켜 싸우는 아군을 돕겠다고 총이 아닌 포를 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CAS 항공기의 대명사 A-10은 1960년대 냉전 시기에 구상이 됐지만 이런 근접 항공 지원의 역사는 100년 정도로 꽤 깁니다. 항공기에 의한 공중 지원 개념은 북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탈리아 터키 전쟁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부 전선의 참호지대에서 제대로 된 CAS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의외로 CAS의 개념은 영국의 군사이론가 리델하트가 먼저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는 1926년 신문에 기고한 기사에서 저공에서 지상군과 항공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각국은 CAS 항공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슈투카로 잘 알려진 독일의 급강하 폭격기가 전격전과 함께 유명세를 탔죠. 미국은 1941년 P-47 썬더볼트를 처음 실전 배치했습니다. 오늘날 A-10 썬더볼트란 이름의 원조격인데요. P-47은 뛰어난 출력과 내구성을 가진 엔진 덕분에 연합군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전폭기로 맹활약을 합니다. 이 뒤를 이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CAS 항공기로 맹활약한 것이 앞서 언급한 A-1 스카이레이더입니다. 하지만 A-1은 구식 프로펠러기라는 한계가 있었죠. 이젠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CAS 항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966년 미 공군이 CAS 항공기의 개발 의향을 발표하면서 AX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AX 사업은 CAS 임무에 맞는 전용 플랫폼 개발을 위한 최초의 시도였죠. 미국 내 6개 제작사가 이 경쟁 입찰에 뛰어들었고 최종적으로 그중 2개사가 선정되면서 노스럽의 YA-9과 페어차일드 리퍼블릭의 YA-10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이 CAS 플랫폼의 중심은 기관포였습니다. 그래서 A-10을 날개 달린 기관포라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 개발 단계에선 준비가 안 돼서 우선 기체 개발부터 진행하고 기관포 입찰은 별도로 해서 나중에 장착하기로 하죠. 재밌는 것은 당시 임시로 장착하고 비행 테스트한 것은 GE의 20mm 기관포였는데 후에 30mm 기관포 입찰을 따낸 것도 결국 이 부문에서 경험 많은 GE 제품이었죠. 두 기종은 시제기로서 각종 테스트 비행을 하며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미 공군은 YA-10을 선정했습니다. YA-10은 여러 면에서 우수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엔진의 탑재 위치까지 고려할 정도의 뛰어난 생존성, 또 체계적인 설계와 단순한 정비에 따른 유지보수, 그리고 30mm 기관포를 비롯한 무장 통합 능력이 그랬습니다. 저속 저공에서의 조정성도 뛰어나 실제 기체를 몰아본 시험 조종사들은 결국 YA-10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특히 YA-10은 상용기에서도 쓰이는 연비, 신뢰성, 그리고 정비성까지 뛰어난 엔진을 채용한 반면 YA-9은 우수하지만 검증은 안 된 엔진으로 점수를 잃습니다. 사실 두 기종 모두 우수한 기종임에도 말이죠. 보통 A-10은 로우테크 항공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기체가 생산에 들어간 1975년 당시로 보면 CAS 항공기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꽤나 놀라운 기술들이 총동원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신속 대응성입니다. 지상군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 투입이 가능하려면 열악한 간이 기지에서도 운영되어야 하며 채공 능력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A-10의 직선익 날개, 상부에 장착한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부품 호환성 등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다음은 공격력입니다. A-10은 유명한 30mm 기관포로 적의 장갑차와 차량 등을 공략할 수 있으며 11개의 하드포인트에 8톤 이상의 무장 장착이 가능한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무장을 달고도 일반 전폭기보다 채공 시간은 더 길고 저공에서 조종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공기역학적 설계 외에도 강력한 엔진 덕분인 것이죠. 다음은 생존성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A-10은 조종사가 기체를 믿고 과감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종석을 감싸는 방탄 티타늄 욕조죠. 물론 욕조처럼 주조 제작을 한 건 아니고 방탄판을 덧댄 형태고요. 기체 역시 피탄을 당연히 상정하고 설계했기에 모든 시스템을 이중으로 설계해서 유압 시스템이 손상되어도 수동으로 비행에 필요한 조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탄 시에도 엔진이 폭발하지 않도록 연료를 재배치하고 연료통의 구멍을 스스로 메꿔주는 시스템이라든가 또 직사화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엔진을 위쪽에 교묘하게 배치한 점 등이 대표적이죠. 덕분에 날개의 30%, 수직미익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엔진 하나가 작동 불능이어도 귀환이 가능한 정말 멧돼지 같은 항공기가 됐습니다. 현대에 와서 A-10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인 시각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때마다 A-10은 보란듯이 그 가치를 과시하며 무용론을 떨쳐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발칸 사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 등에서 큰 역할을 해서 역시 A-10이라는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고산지대에서는 헬기가 비행하기 힘든 고도에서도 가뿐히 작전을 했고요. 또 뛰어난 저속 조종성으로 산악지대의 숨은 목표물도 공략했죠. 하지만 A-10이 실전에서 잘 쓰이는 것과 후속 기종을 개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전에서 활약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 A-10을 설계할 당시 본연의 임무는 아니죠. 사실 A-10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바로 앞서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30mm 기관포였습니다. 1969년 미 해군대학원 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소련제 T-62 전차를 대상으로 30mm 기관포 공격 테스트를 다양하게 실시한 결과 전차의 전면 장갑은 뚫지 못했고 장갑이 얇은 상부나 측후면 정도를 겨우 관통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파괴력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것이 열화 우라늄탄이었습니다. 열화 우라늄은 고밀도 소재로서 운동 에너지가 뛰어난데요. 무엇보다 관통 시 비산하며 산소와 반응해
발화하면서 차량 내부 화재나 유폭을 일으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열화라는 건 핵 연료로서의 가치가 감퇴되었다는 말인데요. 때문에 직접적인 방사능의 문제보다는 열화 우라늄탄이 타깃의 명중에서 비산하고 연소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 문제입니다. 이건 꽤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A10이 탱크킬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30mm 기관포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열화 우라늄탄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터키를 비롯한 몇몇 국가가 A10의 도입에 관심을 가졌으나 성사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열화 우라늄탄 공급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은 노후화된 A10을 퇴역시키고 그 후속 기종으로 F-35가 이 임무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밀리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도 이게 맞나 싶은데요. 사실 이 배경에는 미 공군의 창설 시기부터 있어온 해무군, 육군, 공군 간의 경쟁, 즉 밥그릇 싸움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공군은 육군의 작전 지원 같은 뒤치다거리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공군은 존재감을 드러낼 중요하고 전략적인 임무를 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이런 육군 지원기 따위에 돈을 쓰고 싶진 않겠죠. 사실 A10에 이름까지 물려준 P-47 썬더볼트도 결과적으로는 뛰어난 CAS 항공기 역할을 해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 공군이 이 전투기를 준비한 건 독일의 메셔슈미트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47이 지상 지원 능력이 뛰어났던 건 의도치 않게 크고 강력한 엔진과 그로 인한 기체의 맷집 덕이었던 거죠. 한편 공군은 육군이 스스로 하는 꼴도 보지 못했는데요. 베트남전 당시 미 육군은 최적의 CAS 임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성능 공격 헬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러자 공군은 고정익기가 CAS 임무의 더 탁월함과 각 군의 영역을 규정한 1948년의 협정을 근거로 이 프로그램의 회방을 놓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이 돈 먹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공군에 필요한 예산까지 빼앗길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A10은 사람으로 치면 꽤 운 좋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냉전 시기 기술을 집약해 특수 목적 항공기로서 유럽의 안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태어났지만, 상정했던 혹독한 전장에 투입될 일은 사라졌고, 대신 A10의 특기 발휘가 제대로 될 만한 전장 환경, 미 공군은 이를 허용적인 환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공권이 확보되고 주로 소프트 타깃이 많은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호평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기령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큰 잔치를 위해 특별히 손 많이 가는 귀한 잔치 요리를 했는데, 잔치가 취소되는 바람에 나들이 갈 때나 가져가 먹으며 좋은 반응을 얻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젠 잔치할 일도 없는데 나들이용으로 비싼 잔치 음식을 또 할 순 없겠죠. 아쉽지만 나들이에는 저렴하고 먹기 편한 김밥이 최고입니다. 그런 나들이용 김밥 중 하나로 검토했던 것이 AT6 같은 풀업기지만 이건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죠. 결국 후속 기종을 결정하지 못한 채 당분간 다목적 전투기와 무인기 등이 혼재되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A10의 후속이라며 이런 이미지들이 떠돌기도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이유로 오리지널 A10의 컨셉을 그대로 이어받은 기종이나 특히 스텔스 A10 같은 기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많은 A10 팬에게는 아쉽겠지만 이제 70년대의 낭만은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